청취자분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정말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인데요. 이 분석을 통해 얻을 가장 중요한 통찰, 딱 한 문장으로 먼저 던져보자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생명의 역사는 개체나 종이 아니라 불멸하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봐야 비로소 명확히 이해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생존 경쟁의 주체가 나라는 개체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설계 정보, 유전자라는 관점이죠.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럼 그냥 유전자 운반기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이기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도 엄청 많이 샀다고 하잖아요. 저자 자신도 뭐 서문에서 밝혔지만 이게 유전자가 무슨 의식이나 뭐 의도를 갖고 막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전혀 아니죠. 단지 결과적으로 자기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쪽으로 작동하는 그 경향성 자체를 약간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뭐 불멸의 유전자라는 제목도 생각했었다고 하니까 핵심은 그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 영속성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영속성. 유전자는 뭐 그냥 정보를 담은 문자에 불과한데 이게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고 또 정확하게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수백만 년, 수억 년을 이어져 온 거잖아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조금은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렌즈를 통해서 생명현상 그리고 뭐 우리 자신까지도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진화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유전자다. 이거죠. 다윈의 진화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건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진화에 주된 작용단위는 개체나 집단이 아니라 바로 유전자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작용할 때 어떤 개체가 살아남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어떤 유전자, 정확히는 그 유전자의 변이형, 알렐리, 다음 세대에 더 많이 복제되어 전달되느냐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같은 생물 개체는요. 유전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또 더 효과적으로 복제해서 퍼뜨리기 위해서 잠시 만들어 사용하는 일종의 생존기계, 도킨스는 서바이벌 머신이라고 표현했죠. 혹은 뭐 운반체, 비기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생존 기계라, 와, 표현이 진짜 강렬하네요. 비유를 좀 들어본다면, 뭐랄까, 훌륭한 건축 설계도, 그러니까 유전자는 계속 복사가 돼서 여러 건물, 즉, 개체를 짓는 데 쓰이잖아요. 근데 건물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낡고 결국 허물어지거나 사라지는데 설계도 자체는 계속 남아서 또 다른 건물을 짓는 데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네, 혹은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유전자가 여러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돌아갈 수 있지만 프로그램 코드 자체는 복사되어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과도 비슷하죠. 중요한 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보, 즉 유전자 복제본의 영속성이라는 겁니다. 도킨스는 이걸 좀 더 일반적인 원리, 그러니까 안정한 것의 생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태초의 원시 수프 상태에서 불안정한 분자 배열은 그냥 쉽게 깨져 사라지고 어쩌다 보니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안정한 분자 구조. 이게 바로 초기 유전자인데 이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죠. 결국 복제를 잘하는 그 안정성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아하, 이 관점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나라는 존재를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여러 욕망들 있잖아요. 뭐 본능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고칸도리 음식을 보면 참기 힘든지 아니면 위험하다 싶으면 일단 피하고 보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백만 년 동안 그 유전자의 복제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프로그램된 결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개인의 어떤 실존적인 고민을 넘어서서 생명현상 전체를 볼 수 있는 더 큰 틀을 주는 거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랄까 나는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안정하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운반체로서 존재한다. 이런 답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삶의 의미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는가? 그게 유전 정보든 아니면 우리가 좀 이따 다룰 문화적인 정보, 즉 밈이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딱 질문이 생기는데요. 유전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기적이라면 자연계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벌을 침 한 번 쏘고 자기는 죽으면서 벌집 전체를 지킨다거나 아니면 어미새가 막 자기가 위험한 척해서 포식자 시선을 끌고 새끼를 보호한다거나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타적인 행동들조차 사실은 유전자 수준에서 보면 이기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기적 유전자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논쟁도 많이 됐던 부분 중 하나죠. 그러니까 내 유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을 돕는 행동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내 유전자의 생존이나 번식 확률을 높이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도킨스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혈연 선택, 킨 셀렉션입니다. 나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높은 친척, 그러니까 주로 가족이죠. 이런 친족을 돕는 행동은 설령 내 자신의 생존에는 약간 손해가 되더라도 나와 같은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친족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내 유전자 풀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아, 그거 예전에 얼핏 본 기억나요. 그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분이 근연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던 거,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수치화한 거잖아요.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 간에는 유전자를 2분의 1 공유하고 사촌은 8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그 이타적 행동으로 얻는 이득, 그러니까 도움받는 사람이 얻는 이득에다가 그 연도를 곱한 값, 이게 내가 치르는 비용보다 크면 그런 행동이 진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참 신기했어요, 그때. 네, 맞습니다. 해밀턴의 그 연구가 이타주의의 진화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를 만들었죠. 근연도가 높을수록, 즉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높을수록 혈연에 기반한 이타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커니즘은 상호 이타성, reciprocal altruism입니다. 이건 이제 친족이 아닌 유전적으로 관련 없는 개체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협력이 진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원리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래의 보답에 대한 기대.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나중에 그 도움을 갚아줄 거라는 어떤 기대나 가능성이 있다면 협력적인 행동이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약간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뭐 이런 속담 같은 원리네요. 혹시 뭐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로버트 엑셀로드라는 정치학자가 진행했던 컴퓨터 시뮬레이션 토너먼트인데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아시죠? 그걸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떤 전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지 겨루게 했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온갖 복잡하고 교활하게 보이는 전략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치고 아주 단순한 전략.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 for tat, 줄여서 TFT. 전략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어요. TFT 전략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데요? 정말 간단해요. 첫 수에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협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이전 판에 나한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계속 협력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바로 다음 판의 배신으로 응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만약 상대가 다시 협력으로 돌아오면 나도 과거의 배신을 용서하고 바로 다시 협력한다는 겁니다. 이 전략이 왜 성공했냐? 분석해보니 크게 4가지 특성 때문이었어요. 첫째, 처음엔 일단 착하게 나간다. 나이스. 둘째, 배신은 반드시 응진한다. retaliatory. 셋째, 상대가 뉘우치면 용서한다. forgiving. 그리고 넷째, 전략 자체가 아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clear. 결국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식의 조건부 협력이 그냥 무조건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착하게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에서 적군 병사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서로 총격을 잠시 멈추는 그런 우리 살고 서로 살리자, live and let live 같은 시스템이 형성됐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가 왜 유독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좀 더 헌신적이 되는지, 그리고 또 사회생활할 때 왜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상호 호혜의 원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이런 것들을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협력과 갈등, 신뢰와 배신, 이런 역학관계를 분석하는데 아주 강력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조건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또 어떤 조건에서는 쉽게 깨지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드는 게 왜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아주 현명한 전략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전자가 생물학적 진화의 기본 단위라고 한다면 인간의 문화 있잖아요. 언어라던가 사상, 종교, 예술,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유전자만으로는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도킨스는 여기에 또 다른 복제자를 등장시키죠. 바로 밈입니다. 네, 세 번째 핵심은 바로 그 문화적 진화를 이끄는 복제 단위로서 밈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생물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라면 밈은 문화적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밈이라고 하면 요즘엔 그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짧은 영상이나 짤 아니면 특정 유행어 같은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도킨스가 말한 밈은 그것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인 거죠. 그렇죠.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도킨스는 밈을 모방을 통해서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전달될 수 있는 문화적 전달의 단위라고 정의했어요.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래의 멜로디, 특정 사상이나 신념체계, 패션 스타일, 농담, 심지어 건물을 짓는 방식이나 신이라는 개념 자체까지도 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매개로 다음 세대의 몸으로 전달되듯이 밈은 모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이렇게 복제되어 퍼져나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밈 역시 유전자처럼 성공적인 복제를 위한 그런 특성들을 가져요. 얼마나 원본과 똑같이 복제되는가? 이걸 복제 충실도라고 하고요. 얼마나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는가? 이건 다산성.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는가? 이건 수명. 이런 특성들이죠. 이런 특성들을 잘 갖춘 밈들이 소위 밈풀이라고 부르는 우리 인간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선택되면서 진화해 나간다. 이게 바로 도킨스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노래 후렴구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 수능 김지곡 이런 거요? 아니면 특정 패션 아이템이 순식간에 막 거리를 점령하는 현상. 이런 게 다 밈의 복제와 전파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군요. 더 나아가면 종교적인 믿음이라던가 과학 이론처럼 아주 복잡하고 체계적인 생각들도 여러 개의 밈들이 서로 연합하고 지지해주는 일종의 밈 복합체 또는 밈플렉스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다 훌륭한 예시들입니다. 도킨스는 책에서 새의 노랫소리가 지역마다 약간 사투리처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있잖아요. 이것도 어린 새가 부모 새를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대를 거쳐 전달되고 또 변형되는 거니까 이것도 밈의 좋은 사례라고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밈은 유전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말이나 글, 이미지,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게 흥미로운데 유전자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손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독신주의 서약 같은 종교적 밈은 그걸 받아들인 개체의 유전자 전달에는 명백히 불리하잖아요. 하지만 그 독신주의 밈 자체의 확산에는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이나 정보 아니면 유행 같은 것들을 얼마나 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남들에게 퍼뜨리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너무 많고 SNS 통해서 온갖 종류의 밈들이 막 넘쳐나는 시대에는 어떤 밈을 내 생각의 일부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또 어떤 밈은 좀 걸러낼지, 이걸 좀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딱 보면요. 우리 뇌는 마치 다양한 문화적 아이디어들, 즉 밈들이 서로 자리 잡고 퍼져나가려고 막 경쟁하는 일종의 숙주, 호스트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어떤 이야기는 유독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왜 어떤 유행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그 이면에 있는 밈 자체의 어떤 생존 전략, 복제 전략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나 광고, 여러 사회 현상들을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진화의 주인공인 유전자, 그리고 이타주의의 이기적 계산법, 마지막으로 문화 복제자인 밈이라는 핵심 개념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본다면 역시 처음 말씀드렸던 이것 아닐까 싶네요. 생명현상의 근본적인 동력은 결국 유전자와 그리고 밈의 자기 복제이며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그 장대한 과정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운반체이자 숙주이다. 네. 처음 들으면 이게 좀 다소 차갑고 심지어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관점이에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보는 그런 시각과는 분명 거리가 멀죠.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더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적 도구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바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실천 체크리스트 몇 가지를 제안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관점 전환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의 행동, 특히 누군가를 막 돕거나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딱 목격했을 때 잠시 멈춰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저 행동이 혹시 어떤 유전자, 예를 들면 혈연 선택, 아니면 어떤 밈, 종교적 가르침이나 사회적 규범 같은 복제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나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이 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연습이네요. 두 번째는 밈 성찰하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접했던 수많은 정보나 아이디어 중에서 뉴스 기사 제목일 수도 있고 광고 카피, 친구가 들려준 농담 아니면 SNS에서 본 유행 밈 같은 거요. 가장 기억에 남거는 좀 인상 깊었던 것 하나를 자기 전에 잠깐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밈은 왜 나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졌지? 이건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지? 그리고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짧은 성찰이지만 내 정보 소비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장기적 협력의 가치를 한번 떠올려 보기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TFT, tit-for-tat 전략의 교훈을 한번 기억하면서요. 당장의 어떤 단기적인 이익이나 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의 중요성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상이나 직장에서 누군가와 협력할 기회가 있거나 혹은 좀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면 당장의 손익계산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협력 관계를 만들거나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조건부 협력, 그러니까 먼저 신뢰를 보이되 배신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상대가 다시 협력의 손을 내밀면 기꺼이 용서하는 그런 지혜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관점들이 세상을 너무 차갑거나 아니면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는 식으로만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그런 깊은 동기들을 이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현명하고 또 자유로운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유전자나 밈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곧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힘의 정체를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는 따로는 그것에 의식적으로 저항하거나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자신만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은 어쩌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흥미롭고 강력한 렌즈 하나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유전자와 밈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 세상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연습, 오늘부터 잠시라도 한번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탐험 안내자였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